take care of you. Take care of you. Honey, you take care of me too. Take care of you. It's magic when we do. Magic you do. So if you ever feel like falling through, take care of me, yeah, I'll take care of you. 자, 그래서 뭐 그동안에 한 600여 건 사건, 이거 대부분 직접 와서 하소연한 경우 없죠? 네, 없고요. 저는 물론 혼자서 일하는 법률사무소이긴 하지만 사건 자체를 혼자서 받진 않아요. 전국에 제가 장애인 쪽 관련 활동도 하고 아동 쪽 활동도 하고 여성 쪽 활동도 하다 보니까 예. 전국에 수백 개의 기관 단체와 같이 일을 해요. 복지관도 그렇고 뭐 정말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있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다.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예. 아니면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뭐 이런 사건들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만나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소통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근데 이 학생이 뇌병변 장애가 굉장히 심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표현을 할 때 당연히 언어 표현은 전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해보기도 하냐면 그림 카드 같은 거를 놓고 그림 카드를 놓고 이제 진술을 좀 주저할 경우에는 뭐 좀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제가 물어보고 그거에 맞는 것에 내려놔 보세요 이런 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X 카드가 있기도 하고 뭐 장소에 대한 카드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데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풀리면서 이런 상담이 진행되곤 하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장애가 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떤 물건을 잡아서 내려놓고 하는 게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돼요? 전혀 그냥 특수 휠체어에 누워서 멍하니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그런 소리만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피해를 입은 건 있고 그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밖으로 내놓을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이 그 요새 훈련을 하던 그 대체 의사소통 수단 중에 그 홍채를 그 모니터에 홍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눈동자가 움직이면 마우스가 움직이고 그리고 깜빡하면 클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엔 이게 3번이나 거절됐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선례가 없다고. 경찰에서 안 받아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정당한 편의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을 찾아서 조사를 받게끔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라는 거를 강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받았냐면 영상 녹화를 해서 그 모니터를 같이 찍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진술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 영상으로 기록되게 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뭐 피해가 있었니? 그러면 OX 중에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O에 클릭이 되면 어디에서 있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 8개의 카드가 뜨는데 크게 그러면 뭐 운동장일 수도 있고 뭐 과학실일 수도 있고 교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이렇게 움직여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동자가 움직여 깜빡. 네. 그렇게 해서 진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죠.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낯설으니까 그 방식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깨는 게 좀 되게 흥미롭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혹시 공부하셨어요? 별도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연히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뭐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너무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찾아지는 그런 방법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었거든요. 근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고 심지어 가해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일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제가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적이 그거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이 아동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같이 사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애랑 통화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아이면 아이고. 자기한테 괴롭힌 사람이 전화번호 바꿔주면서 이 사람이랑 통화하라고 하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또 그 아동의 보호자인데 네. 그 아동한테 연락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떻게 방법을 하셨- 쓰지 않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학교에 그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공문을 미리 보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 한 2시간 정도 이제 다른 활동을 한다고 잠깐 나올 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럼 나와서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저랑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주변에 이제 놀이터 산책하고 놀다가 라포가 형성되고 서로 마음이 좀 편해지면 있었던 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진술을 받는 것과 그렇게 집에 그 가해자를 통해서 전화로 진술을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전혀. 예. 그래서 정말 새로운 그런 범죄 사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들을 해보시니까 특히 이제 장애 유형의 경우에 제일 많은 피해가 뭐예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만큼 사건도 많죠. 근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매년 그 사건을 좀 분석하는 거를 그 중앙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계속 그 통계를 내는데 발달장애인의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주로 좀 지적장애로. 예, 지적장애 그렇죠. 또는 자폐성 장애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분? 왜냐하면은 이 현실 판단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악용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제가 이제 요새 특히 많이 느끼는 게 모든 범죄가 스마트폰이랑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했다면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관계가 다 시작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분들한테는 마치 이분이 여성인 것처럼 어떤 이제 범죄 집단인데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설정해놓고 뭐 우리 사귈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의 개인정보나 이런 걸 다 빼내서 경제적으로 이 사람을 되게 고립시키거나 뭐 그런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성학대 같은 경우도 대체로 그런 스마트폰이나 통신 매체를 통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요새는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거를 이제 증거를 모으고 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는 편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범들이겠네요. 네, 아주 강한 목적범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하게 처벌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 법 체계가 잘 그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걸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꼭 이 가해자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추적이 될 수 있게 협조나 이런 게 되는데 외국에 서버가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채팅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모든 증거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걸로 다 유인해서 거기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안타깝죠. 이런 경우는 우리 김 변호사님 혼자 힘으로도 참 대처하기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기관이랑 같이 지원을 하고 저는 그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기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셨고. 네. 그래서. 성폭력 전문 상담원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법률적인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살고 있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까 거기서 법률 지원만 한다 끝. 이거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사회복지 체계 이런 거를 연결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후속 지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 사회에 여러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 있잖아요. 뭐 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센터라던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대목은 역시 의사소통 이겁니까? 뭡니까? 물론 의사소통 부분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근데 사실 제가 어쩔 때 많이 힘드냐면 본인이 이게 범죄 피해인 걸 모르세요. 심지어 그러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상한데? 라고 촉이 오면 경계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피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이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이분들을 많이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이 작동돼 왔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에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게 외로운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가해자가 그런 약점을 파고들고 왔을 때 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를 못 하고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때도 왜 그래야 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쩔 때 힘드냐면 분명히 극심한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럴 때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범죄 피해가 장기화되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정말 골마 터질 때까지 막 끝까지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그럴 때에도 막 가해자를 두둔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막 나서가지고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해결사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 게 40년 넘게 막 그 식모라는 말을 옛날에 썼던 그 노동력 착취를 당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40년이나. 네. 그랬는데 이분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6개월, 8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겠죠. 그 사이 동안에 정말 많은 걸 했거든요. 뭐 하다못해 네일 아트 이런 것도 받아보고 뭐 목욕탕 가서 막 때도 밀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거기 갇혀 지내면서 못 해보셨던 세상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걸 말씀하신 그 처음에 그 왜 신안의 그 염전 노동 착취 그 사건도 착취당한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몇십 년을 살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밝혀진 이후에 제대로 된 국가에 이 사람을 책임지는 체계가 그렇죠.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분들이 80%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할 것들이 생기면 그것도 계속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법 개정을 끌어내신 게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을 건드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입장인 게 장애인 사건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 장애인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요. 또 내용이 안 좋으면 삭발식도 좀 하시고 뭔가 이제 대안 입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법안도 만들어서 막 내시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아동 쪽은 그게 없어요. 아동 쪽은 본인이 스스로 막 삭발하고 성명서 되죠. 내고 이렇게 못해요. 그 정도로 이 당사자성이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아동학대 관련된 이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 협소해요.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4만 5천 건이 신고가 됐고 그중에 3만 건이 장애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정됐었는데 그중에 사망 사건이 한 40건 정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체의 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뭐 아주 하찮은 사건이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심각한 사건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위주로만 이 전체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사건에 대한 유연성과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극단적인 법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공분이 막 일어나니까 2달 만에 뚝딱 만들어진 입법 중에 즉각 분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우리 아동학대 처벌법에 응급 조치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죠. 그 응급 조치로 아동을 분리해낼 수 있는 제도가 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여기에다가 옥상옥으로 즉각 분리라는 걸 갑자기 아동복지법에 또 만들어요. 그런데 이 즉각 분리의 장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막 빼낼 수 있는 거. 법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의 그 이제 사법적인 통제가 없이 그냥 그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마음대로 아이를 분리해낼 수 있는 그 행정의 편의성 장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법이 이게 옥상옥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법률가들은 이 즉각분리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위헌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리할 때는 분리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2년, 3년, 심지어 5년 이상 집에 못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의 구조상 이 가해자가 특히 보호자일 경우에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한없이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복귀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알지 못한 채 낯선 시설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아이한테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예. 식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가해자의 법정형을 막 함부로 막 건드려 버리면 이게 오히려 그 피해를 입증하는데 입증 책임이 훨씬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죄가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만큼의 증거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예, 차라리 그렇게 법정형을 함부로 건들지 말고 양형 단계에서 판사가 선고를 하는 선고형을 만드는 단계에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서 법정형은 함부로 건들지 않았고 양형 기준이 새로 생기고 신설되고 또 가중되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네. 기여하신 건 뭡니까? 그거는 제가 당사자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법연수생 때 경찰서에서 무슨 서류 하나가 날라왔는데 제가 7년 동안 2종 그 자동 아니고 그 보통 그 수동 면허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운전면허. 예. 그런데 그거를 7년 동안 사고가 없이 잘 탔으니까 1종으로 올려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거길 갔어요. 예. 그랬는데 돈도 내고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에 가서 신체 검사만 하고 가라길래 제가 신체 검사를 하러 갔어요. 예. 근데 시력 검사를 딱 하는데 저보고 한쪽 눈을 가리라 그래서 이쪽 눈은 의안이어서 이쪽만 검사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제 서류를 그 앞에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냥 찢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봤는데 그쪽에서 오는 설명이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일종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살다 보면 사람이 한쪽 눈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돌이 튀었다던가, 한쪽 눈만 병이 왔다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분 나쁘고 말 문제였지만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운송업이나 당연하죠. 여러 가지 그런 여객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이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당한가? 온당한가에 대해서 다른 해외 입법례를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아예 취득 자체를 막는 거는 없어요. 해외를 보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어느 정도의 시각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이 시력 감각이 작동될 수 있으면 의사가 확인을 할 경우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어떠냐면 아예. 한쪽 눈 안 보여? 시험 아예 못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면허 있어? 그거 이제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침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이거를 7년을 싸웠어요. 예, 이 사례들을 다 모으고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입법안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016년 말에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도 똑같이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이용진 일종 면허 소지자. 네, 그렇습니다. 참 옛날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 참 문제가 컸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운동이나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현장에서 늘 때도 그래요? 우리나라 장애인 보호, 장애인 인권 좀 좋아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예라고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동권만 하더라도 지금 이동권 시위가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동권 시위가 사실 21년 전에 예. 오이도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오이도역에서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그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러 온 노 부부가 그 중에 한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셔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이게 리프트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7m 아래로 추락하셔서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뉴스 한 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게 이동권 문제가 좀 촉발이 됐고 예. 그때로부터 2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상버스가 그때보다는 많아졌고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시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1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시위의 내용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1번으로 이것부터 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가 설정한 계획의 반만이라도 지켜주세요예요. 계획뿐 아니라 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한 네, 거. 약속까지 한 그렇죠. 거니까 그거의 반만이라도 지켜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굉장히 뭐 이 시민을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뭐 박멸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공존하는 사회 맞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지금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년의 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 네. 그거 지금 그 대목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 방식이 당연히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가 있어요. 논란의 그런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불편하지 않은 시위라는 것이 사장님도 좋아하는 근로기준법 같은 건 없듯이 어느 부분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좋아졌죠라고 질문한 게 좀 배가 있네요. 제가 거기서 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기대보다는 너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래도 약간의 진보라도 볼 때 기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을 대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학대 피해나 이런 형사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을 대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공공수사기관들의 인식과 자세의 변화는 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제가 담은 그릇이 좀 작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뉴얼이나 지침들은 생기고 있어요. 이 장애인이 뭐 피의자나 피해자로 왔을 때 경찰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법원에서 판사는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 세금으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나오는 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 지침이나 매뉴얼이 100개, 1000개가 나와도 같이 살으려면 공존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내 삶의 불편함, 내가 기존에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 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돌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예. 그냥 있는 것 자체에 위안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잘 작동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보완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경찰 내에서도 그런 장애인 사건 전담 부서 이런 거 좀 만들 수 없나요?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본인이 그 분인 걸 잘 모르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지정만 하고 실제로 이게 작동되는 구조가 되지는 않는 그런 것이죠. 제가 후반부 질문들을 쭉 드리면서 점점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겠지. 과거는 정말 말도 안 됐다면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가 됐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답변을 듣다 보면 법도 제도도 허울뿐인 게 많다.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다. 참 부끄럽네요. 아니요, 그래도요. 조금씩 변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같으신 분이 지금 전국을 누비며 마치 게릴라처럼 뛰어다니시는데 물론 함께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후원 회원도 좀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좀 활동 이어가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장서 주시니까 그나마 요만큼씩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의 마음 하나를 다 모아서 제가 부끄러움을 갖고 우리 김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산다는 것, 공존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정말 현장에서 속속들이 한번 느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